안녕하세요. 실록한담 진행자 최준기입니다. 오늘 12월 22일은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맺은 지 2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베트남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은 베트남의 수출 3위국이자 수입 2위국입니다. 수교 29주년 만에 이처럼 양국 관계가 가파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1천여 년에 이르는 교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는 조선시대 국제관계를 한중일로 국한시켜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시아 여러 국가들과 교류가 있었습니다. 고품격 역사 채널 실록한담이 한국과 베트남 수교 29주년을 맞아 오늘부터 22일까지 세 차례에 나누어 조선시대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은 가장 오랜 혈맹 중의 하나인 태국과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58년 태국과 국교를 맺었는데요. 수교 순서로는 9번째이지만 8년 전인 1950년 한국전쟁 때 15,705명을 파병했던 참전국입니다. 이때 태국의 젊은이들이 163명이 전사하고 469명이 부상을 당하는 큰 희생을 치루었습니다. 휴전 이후에도 1972년까지 일개 중대를 휴전선에 주둔시켰던 혈맹 중의 혈맹입니다. 국내 비상사태 선포와 코로나 장기화로 다소 주춤한 상태이긴 하지만 신남방 정책 선언 이후 교역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한 곳입니다. 태국 대학 입시에서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선택하는 학생이 해마다 6,000명에 이를 만큼 한국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기록에 나타난 것만으로도 7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태국과의 관계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은 타일랜드를 한자음으로 표기한 건데요. 타일랜드의 옛 명칭은 샴이었습니다. 여러분 샴 쌍둥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건 좀 잘못된 표현입니다. 미국 상선이 대만 해안을 지나가다가 몸이 붙은 쌍둥이를 발견해 미국으로 데려갔는데요. 대만을 샴으로 착각해서 그렇게 부른 겁니다. 어쨌든 타일랜드의 옛 국명은 샴이었는데요. 이를 다시 한자음으로 표기하면 섬나입니다. 그래서 조선은 섬나곡국이라 불렀는데요. 조선 중기 이후에는 섬나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태조실록 1393년 6월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섬나의 내 장사도가 20여 명을 이끌고 대궐을 방문해 소목 1천근, 속향 1천근, 토인 2명을 바쳐 임금이 토인에게 대궐문을 지키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내는 몇 급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섬나곡국의 관직명이고요. 소목은 부인병에 효과가 있는 약재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대궐문을 지킨 흑인 이명인데요. 더 이상의 기록이 없어 추적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장안의 화제였을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실록에는 20여 명에 이르는 사신단을 이처럼 간단하게 소개했는데요. 이들은 사신단이기도 했지만 조공 형식의 사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상단의 성격이 컸기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사도 일행이 임무를 마치고 귀국할 때는 우리나라도 배후를 사신으로 하는 사신단을 꾸려 섬나로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태조실록 1393년 7월입니다. 지금쯤 섬나에 가 있어야 할 사신단 일행이 돌아왔습니다. 섬나와 조선의 사신단이 일본에 도착했으나 도적을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구사일생으로 몸만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장사도는 차고 있던 칼과 갑옷, 토인 2사람을 마저 바치며 배 한 척을 내주면 겨울을 기다렸다가 다시 출발하겠다고 부탁했습니다. 출항을 기다리는 동안 장사도는 종3품 예빈경, 같은 섬나 사신 진원상은 종4품 서운부정의 벼슬을 받기도 했습니다. 태조실록 1396년 7월에는
사신 이자영이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394년 12월 출발했던 사신단이 임무를 마치고 귀국하던 중 전라도 나주 앞바다에 이르렀을 때 왜구의 공격으로 모두 죽고 자신만 일본에 끌려갔다가 가까스로 탈출해 이제야 돌아왔노라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9달여가 지난 뒤 다 죽었다던 사신단 중 6명이 다시 도망쳐 돌아갔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임득장 등 섬나국 사신 6명도 도망치는 데 성공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석연치 않은 점도 있긴 하지만 왜구의 기습으로 혼비백산한 사신단이 끌려가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했다가 각자 도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조선 초 한양에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있습니다. 태조실록 1397년 4월입니다. 근정전 조회 때 귀화한 일본인은 동쪽 팔품자리에, 섬나이는 서쪽 팔품자리에 서게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12년이 지난 1409년 11월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지금의 일본 오키나와현은 당시 독립국인 유구국이었는데요. 이들과 섬나인, 외인들의 왕래가 근래 들어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렇게 활발했던 섬나와의 관계가 16세기 후반까지 거의 단절되다시피 합니다. 그 사이 기록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섬나의 사신단이 왔다든지 교역을 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중국에 사신으로 다녀온 신료들이 목격담을 전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세조실록 1462년 2월입니다. 유구국 사신과 조선의 선의사 이계손이 나눈 대화입니다. 이계손이 먼저 물었습니다. 중국 조정에 여인국의 사신이 입주했다던데 사실인가요? 몇 년 전 섬나구의 여성 사신이 중국에 입주한 적이 있었는데 이 일이 잘못 전해진 것 같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이긴 하지만 그 여인의 외모가 절묘했고 향기로웠다고 합니다. 섬나에 대한 짤막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회로에서 임금과 중국 사신이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중국 사신이 설명했습니다. 유구와 섬나도 책봉할 때는 사신을 보내고 있는데 안남은 현재 내전 중이어서 사신을 한동안 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540년 10월에는 신료들이 이런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섬나, 유구, 안남은 서자들도 뛰어난 자가 있으면 중국에 유학을 보냅니다. 우리도 신분을 따지지 말고 우수한 자를 선발해 유학을 보내자는 건의였는데요. 물론 제대로 논의조차 못 해봤습니다. 이처럼 양국의 교류가 중단된 것은 명나라의 해금 정책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명나라 건국 과정에서 강남 해양 세력에게 시달렸던 주원장의 해금 정책과 왜구의 발호로 바닷길이 막혔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눈치 빠른 시청자께서는 이미 파악하셨겠지만 섬나의 사신들은 대체로 7, 8월에 우리나라에 왔다가 12월에 돌아갑니다. 당시 먼 거리를 항해하는 배들은 바람을 이용했기 때문인데요. 겨울철에는 북쪽의 차가운 고기압대가 확산되면서 바람이 남쪽으로 불게 되고요. 여름철에는 그 반대입니다. 섬나의 범선이 이 바람을 타고 중국 광동을 거쳐 남중국해를 따라 북상해 남해나 서해로 들어왔는데 명나라가 이 루트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명나라의 해금 정책으로 조선과의 교류는 막혔지만 섬나는 안남 여송, 그러니까 지금의 필리핀, 유구국, 일본 등과 활발한 교역을 벌여 아시아 최강의 해군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전공하시거나 조예가 깊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처음 듣는 말씀이실 텐데요. 실록한담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깜짝 놀랄만한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임진왜란 때 조명섭 연합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물론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방금 전에 붙인 이름이거든요. 임진왜란 때 논의되었던 조명섭 연합군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연합군이 편성되지는 못했지만 2차 세계대전 때 전제국가들에 맞서
유럽 국가들과 미국이 연합군을 만들었던 것처럼 임진왜란 때도 조선, 명, 섬나, 유국으로 편성되는 연합군이 활발히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이 논의 내용은 조선왕조실록과 명나라 신종실록에 수없이 많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엄청난 역사적 사실을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걸까요? 아마도 추측컨대 우리 민족이 임진왜란 동안 겪어야 했던 고통과 상처가 워낙 깊고 커서 논의 정도에 그친 내용은 역사 속에 묻힐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몇 년 전 중국 닝보대학 정재시 교수는 한 세미나에서 섬나의 임진왜란 참전에 관해 발표했습니다. 정 교수에 따르면 당시 명나라 병부상서였던 석성이 거금을 현상금으로 걸고 왜군과의 승전 전략을 공개 공모했다고 합니다. 이 공모에 정봉기라는 사람이 해군력이 강한 섬나군을 동원하자는 제안을 냈고 조정이 이를 채택함으로써 연합군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와는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소강 상태를 보이며 장기화 조짐을 보이던 1593년 1월이었습니다. 때마침 명예와 있던 섬나 사신이 자국의 해군을 참전시켜 일본을 토벌하게 해달라고 요청해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명나라 신종실록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학계에서는 병부의 전략 공모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섬나 사신이 참전을 요청했다는 기록은 실록 외에 여러 역사서에도 있는데 각기 내용과 시차가 너무 커서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섬나의 참전이 여러 차례 거론됩니다. 선조실록 1592년 9월 2일 기록은 명의 칙서입니다. 만국이 편안하고 사회가 안정되로 시작되는 긴 서론 끝에 짐이 섬나라 유구에 명하여 수십만의 군사를 모집하여 왜국을 정벌할 테니 마음 놓고 있으라는 내용입니다. 1593년 4월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영의정 최홍원의 보고인데요. 명나라 송경락에게 진군을 요청하자 송경락이 황상께서 섬나 유구 수군 20만을 동원하여 외적 본토를 정벌할 건데 무슨 진군이 필요하냐며 거절했다는 내용입니다. 이후로도 명의 요구가 계속되는데 이상하리만큼 조선조정은 냉담합니다. 명이 섬나와 유구의 참전을 반복적으로 주장하지만 조선조정은 아예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조선조정은 명이 섬나와 유구의 참전을 핑계로 아예 철군을 하거나 관망만 하며 어부지리를 얻을 속셈이라고 간파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실체 여부도 모르는 머나먼 남녘나라 군대에 백척간두의 나라를 맡길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양해 말씀 올려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모두 기록에 근거했는데요. 조금 전 말씀드린 명의 제안을 조선조정이 거절한 두 가지 이유는 기록에 근거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상식과 저의 상상력에 근거해 추정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조선시대 동아시아 국제관계 시리즈 첫 번째 이야기, 태국과의 700년 역사 재밌게 보셨습니까? 고려 때부터 시작된 양국의 인연을 10분 안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 나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엄선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태국은 신남방 정책 선언 이후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태국을 문화와 경제 분야는 물론 안보 분야까지 4대 강국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태국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기도 하지만 피로써 우리나라를 지켜준 혈맹입니다. 700년 후방인 태국이 우리나라와 아세안의 튼튼한 가교가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